여기서부터는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좀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차의 강의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기업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스냅 사진을 찍으면 찍는 시점에 렌즈에 비춰진 모습이 여러분이 계속 보여지는 것과 같이 그 찍는 시점, 특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기업 회계 기준서에 따르면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금액과 구성을 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제적 자원, 재무구조, 유동성과 재무 건전성, 그리고 기업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재무관리자의 역할과 관련된 세 가지 질문의 내용이 전부 들어가 있음을 좀 알 수 있죠. 지난 시간에 본 재무 상태표입니다. 우선 차변은 자산에 대한 정보로 자산 상태, 쉽게 얘기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재산의 목록이죠. 여러분이 가진 재산에 대해서 현재 혹은 특정 시점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한 쭉 나열해 보시면 나오는 재산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은 차변에 나오는 재산의 구성 원인, 이걸 어떻게 해서 어 누구 돈으로 갖게 됐을까? 네, 어떻게 갖게 됐는지 그 원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 구조랑 지분 목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 그리고 현금 보유 현황에 대한 정보를 통해 회계 기준서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보다 요즘에는 더 중요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재무정보의 주요 거래 상대방이 은행이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가 더 중시했다면 요즘에는 좀 더 많은 경제 주체들이 그 기업에 관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기업의 수익 활동 체계에 대한 내용을 손익계산서가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기업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서를 보면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변화에 대한 활동을 누계해서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의 회계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업 이를 통해 가지고 기업의 미래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에 대한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런 예측된 정보가 있어야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 기업이 계속 성장할지 아닐지 알 수 있겠죠. 네. 여기서 다루진 않지만 중요한 재무제표로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 이의 작성 방법으로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습니다. 직접법은 앞서 베니스의 상인들과 같이 회계 처리하지 않고 처음에 나왔던 방식입니다. 모두가 현금의 입출입으로만 기입하는 현금주의 방식으로 회계 처리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개별 사건과의 연계도 명확해서 좀 이해하기 쉽죠. 물론 작성하기 쉽고요. 직접법이다 보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회계 정보 산출은 간접법을 씁니다. 이해 기준이 좀 손익계산서를 처음에 놓고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기초 현금 놓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에 수익 놓고 그다음에 정리를 하죠. 물론 그 외에 다른 손익계산서 외에 다른 내용들 조정도 더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하기도 하고 개별 항목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현금성 항목이고 어떤 것은 현금의 유출이 없는 항목인지 구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또 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산출할 수도 있는 건 당연하고요.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간접법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분야에 종사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제 개인적인 편협된 사견입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면 좀 관련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이 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닐까. 좀 속된 말로 그렇게까지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정보 처리가 빠른 시대에 현금 계정 과목만 정리하면 나오는 방식이 아니라 손익계산서부터 모든 다른 정보를 역산해서 산출하는 간접법이 정보 생산에 있어서 비용과 효율 그리고 이해 가능성 관점에서 그게 나을 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회계사 시험에서 회계사 뽑기 위해서 그들의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특별히 회계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 정보 생산 측면에서 나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전 아직도 직접법에 의해 산출된 현금 흐름표가 공시된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내용에서 아셨겠지만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제품과 서비스를 팔아서 얻은 수익인 매출액을 맨 위에 놓고 그 제품과 서비스의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라고 해서
매출 총익이라는 이름으로 좀 구할 수 있습니다. 뭐 물리적인 제품 한 가지만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라면 마진율에 제품 판매 수량을 곱하면 나오는 금액이겠죠. 예. 하지만 뭐 다 요즘은 더 제품도 다양하고 서비스 다양하고 생산량 각각에 다 다르기 때문에 구하는 방식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거기서 영업 활동과 기업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인 뭐 판매비미 일반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 외에 금융 활동을 통해 얻게 된 수익과 비용 그리고 영업 활동과 관계없는 기업 생존에 필요한 활동에서 나오는 수익과 비용을 정리하면 예전에는 경상이익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익이라고 해서 그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 후 법인세를 제외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고 당기순이익이 주주의 몫이 됩니다. 뭐 손익계에서 책을 보시면 매출 원가를 통해서 기업의 생산자들과 거래처의 몫이 우선 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판관비에서 기업의 그 관리자, 생산자 외의 관리자들이 처리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권, 그 다음에는 정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주의 몫이 남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자녀 청구권이란 말이 괜히 나왔던 게 아니겠죠. 예. 참고로 기업이 올해 실적이 흑자니 적자니 하는 얘기를 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맨 밑에 이익이 나면 그냥 검은색으로 숫자를 쓰고요. 손해를 보면 숫자를 좀 붉은색으로 표시했던 것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른 색으로 표기하시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적자, 손해를 봤다 그러면 좀 기업이 좀 위험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좀 경각심을 표시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 상태표에 나오는 주요 계정 과목에 대해서 큰 항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재무관리 시간에 개략적인 소개를 했죠. 예, 그래서 이미 개념을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좀 더 용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또 개인, 또 스스로에게 소화를 맞춰서 좀 소화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아닌 좀 석학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명확하게 내려진 좀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산입니다. 영어로는 어셋이죠. 예.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참 어렵게 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이걸 이해하셨다면 뭐 이쪽 분야를 파보시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뭐 물론 지금 더 잘하시는 고 계신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신 게 더 나을 수 있겠지만 한번 쪽도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글이 길어서 이해하기 좀 어려울 때는 저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은 뭐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좀 짧게 끊어서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또 앞에 나온 내용 보시면 이제 이게 다 기록이죠, 그죠? 회계라는 것은 다 기록을 한 거고 그걸 정보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록이라는 것은 뭐 현재에 남더라도 살펴볼 때는 과거가 되니까 요 앞에 문장인 거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라는 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옛날 얘기라는 얘기죠. 예, 옛날에 있었다. 어느 시점에 있었다. 근데 다만 그 시점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예. 그럼 다음에 있는 문장인 뭐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한 지배는 잘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지배되고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뭐 소유라는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소유하고 있지 않고 지배하고 있다라고 했을까요? 좀 뜬금없는 얘기로 들리시겠지만 사람과의 거래에 있어서 대부분의 규칙을 정의한 법률이 있습니다. 뭐 거래는 거래의 대표적인 행위가 또 상행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상행위를 규정한 법률일 테니까 뭐 상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거래에 대한 상행위에 대한 대부분의 법률은 민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민법을 잘 공부하지 않죠.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마무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는 관심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교양 과목 정도인 뭐 법학개론 수업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민법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니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래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거래죠. 예. 거래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이 민법에 있고요. 미국이나 뭐 특히 미국이죠. 예. 사- 다른 나라 상행위 연구하기 위해서 법을 공부하시는 분은 그냥 그 나라 상법만 보시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상법과 민법을 다 공부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법
상법을 공부하고서 공부하시면서 물론 외국에 공부를 하셨던 분이겠죠. 우리나라 외국의 상법 공부하고서 우리나라 상법을 공부하시면서 '아 왜 이렇게 우리나라 상법 규정이 미비하지?'라고 말씀하신 분을 제가 좀 몇 분 봤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는 반증이겠죠. 우리나라 상법 보면 민법의 특별법이라는 말이 맨 위에 나오고 또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민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법을 봐야 되는데 그냥 상법 책만 본 거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상행위와 관련된 규정은 이미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사항이거나 뭐 법인의 특별한 형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다들 이제 상법에 있는 것이죠. 여하간 그 민법에 특정 사물 있지 않습니까? 사물에 대한 소유권 외에도 그 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좀 기술해 놓은 게 있습니다. 물론 사용은 못하고 가지고만 있어야 하는 권리도 있고요. 이를 대부분 이제 물권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물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해당 사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풀면 뭐 기업 실체에 지배되고 있다. 그 지배라는 것은 기업이 좀 사용할 수 있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은 어떤가요? 여기도 좀 긴 것 같습니다. 좀 더 짧게 끊어보도록 합시다. 예. 미래의 경제적 효익은 뭘까요? 기업의 목적이 단순하게 보면 돈을 버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좀 더 단순하게 보면 앞으로 벌 돈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 돈을 벌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죠. 예. 근데 자원의 의미는 또 뭐죠? 쓰는 거죠. 예. 여러분 쓸 것들. 예. 뭐 자원을 소모해서 뭔가 다른 걸 바꾸죠, 여러분. 예, 뭐 화력 발전하는 이유는 뭐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유는 뭐죠? 전기라는 자원을 생산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전자기기를 돌리기 위해서죠. 예. 그런 거라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자원은 뭐가 소모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다시 좀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해 가지고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과거의 결과는요. 과거에 어떤 시점에 있던 거는 그냥 지나간 거고. 그래서 기업이 앞으로 돈을 벌기 위해 쓸 비용이죠. 비용으로 쓸 것들, 돈을 벌기 위해 비용으로 쓸 것들의 집합이다라고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는 발생주의를 기본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쓴 비용이 미래에도 효과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좀 R&D죠. 뭐 마케팅 활동도 어느 정도 고객이 이미지를 남겨가지고 해당 마케팅 비용으로 처리된 일부 비용 중에는 미래에도 계속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자산화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계 처리 방식이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용 처리하냐, 회계 처리, 자산 처리하냐 이런 거에 대한 기준, 그리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다양하게 나눠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좀 세무 회계를 위한 방식이랑 기업 회계를 위한 방식이 나뉘는 이유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음 부채 라이어빌리티인데요. 앞에 강의에서 자산을 이룰 때 채권자 지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회계 기준에서는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미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편하게 변환하면 뭐 제 개인적 의견이니까 뭐 여러분도 좀 여러분만의 용어를 좀 다시 가질 수 있게 되면 좋겠지만 뭐 제 의견을 좀 참고해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부담을 우리말로 뭐 지고 있다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과 마찬가지로 살펴보면 과거의 결과로 기업이 지고 있어서 미래에 갚아서 기업에서 사라질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앞에서 말한 채권자 지분 그냥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예. 다음은 자본 이퀴티네요. 예. 기업 가치에서 채권자 지분을 빼면 기업의 주주의 지분이 됩니다. 앞에서 다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채권자 지분은 대부분 한도가 좀 명확하죠. 그래서 기업 가치를 알면 주주의 지분을 채권자 지분을 빼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거래와 붕괴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계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경제적 사건을 인식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럼 경제적 사건이란 무엇일까요? 정의가 앞에 개정 과목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제가 쉽게 이해하는 방향으로는 회계 순환 과정에 나오는 재무제표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건을 이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을 구분해서 금액으로 표기하는 과정을 분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건을 꼭 한쪽 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양면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차변과 대변에 최소 한 번씩 내용이 기입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다 기록됐으니까 다 합치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배울 당시에는 대차평균의 원리에서 영어로는 Principle of Equilibrium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확인해서 제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예시를 제가 좀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